나토 본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당장 한국 무기를 구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토 사무총장의 기획정책을 맡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아침마다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브리핑을 받았어요. 포탄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약속한 포탄 100만 발 중 30만 발만 전달되었다니 참담한 마음뿐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긴급 지원 요청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져요. 모든 결정에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지루하게 느립니다. 전쟁은 시시각각 진행되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구매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은 12년이 걸릴 일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배송해 준다며 한국 무기의 효율성과 신속함에 감탄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의 발언은 나토 회의장에서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회의가 끝난 후 제 비서 알렉스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CEO와의 통화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는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전시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남았을 때 제 모니터에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으로서 1970년대 이후 생산 라인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155mm 포탄만 해도 연간 60만 발을 생산하고 있다니 유럽 전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해요.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유럽 내 기득권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특히 독일계 방산기업들은 말이에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무너질 위기라는 속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2개의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브뤼셀 시간, 다른 하나는 키이우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2시간의 차이가 단순히 1시간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4시간이 중요해요. 포탄이 하루만 늦게 도착해도 전략적 요충지가 함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생산량 증가를 위해 12개월, 때로는 12년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 감각의 괴리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폴란드 대표부의 얀 코발스키가 다가왔어요. 그는 두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나토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건넨 태블릿을 살펴봤어요. 놀라운 수치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155mm 자주포 운용 국가 중 최대 규모인데 그 수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는 포탄의 양만으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니. 이것이 한국 방산의 비결이라고 얀은 설명했습니다. 제 관심을 알아챘는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은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납기 준수율이었어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의 경우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네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각자도생 원칙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독일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폴란드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나토 상임이사회에서 한국 방산 협력 모델에 대한 안건을 공식 제안하겠다고요. 12개월이 아닌 24시간 단위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흐린 오후였어요. 독일 방산업체 연합회와의 회의를 위해 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독일 국방부 차관의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식사 초대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레스토랑은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였습니다. 차관은 와인을 주문하며 시작했어요.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요. 유럽 방산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과 두다 대통령의 발언이 독일 방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 중에 차관이 건넨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저의 과거 이력에 대해 언급했어요. 정보국 시절의 일들을요. 특히 2006년 바그다드에서의 작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와인 잔을 들던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차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제 과거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암시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디저트를 권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그다드 작전은 제 경력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현지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고서는 철저히 은폐되었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개인적 명예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독일 방산업체 중역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들은 생산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장기 계약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박함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인메탈 CEO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그는 제 정보국 시절 동료였던 한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스는 바그다드 작전의 책임자였죠.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보관 중인 바그다드 작전 파일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베를린의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유럽의 안보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방산 개혁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비공식 회동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서. 메시지를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고요. 바르샤바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베를린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호원들은 제 방문이 비공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온 것은 의외였어요. 그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라는 진정성만 느껴졌어요. 차에 오르며 그가 물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독일 방산업체들의 저항과 제 과거를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요. 폴란드 대통령 궁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간직한 채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한 곳이죠. 두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고요. 대통령 궁 비밀회의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발트 3국과 폴란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들은 모두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두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대안이 한국 방산 모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트비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독일의 반발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점점 고립주의로 기울고 있으며 독일은 자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요. 에스토니아 총리가 자료를 펼쳤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보냈다는 정보였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발 중 30만 발만 전달됐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었죠. 그는 분노하며 말했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더 잘 지원하는 상황이라고요.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우수성, 특히 적은 정비 시간과 높은 신뢰성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상당한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비공식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회의가 끝났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두다 대통령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바그다드 작전에 대해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호텔방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베를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르샤바에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죠.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아침, 저는 비서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 디벨트의 일면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어두운 과거 바그다드 민간인 학살의 진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사는 2006년 바그다드 작전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제가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물론 일부 왜곡과 과장이 있었지만 핵심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에서의 희망찬 회의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그는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한국 방산 협력 계획을 접는다면 더 큰 스캔들을 막을 수 있다고요.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긴급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사, 회원국 대표들, 그리고 나토 이사회에서도요.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나토 이사회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바그다드 작전에 대한 조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 개인적 문제와 나토의 안보 정책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어요. 다음으로 바르샤바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공격이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도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후에는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많은 질문이 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나토 정책,
특히 방산 협력 모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책에 집중해 답변했어요. 바그다드 작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는 의회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영국도 유럽 방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 측도 신중하게나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대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방산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각국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요.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언론의 초점도 제 개인 스캔들에서 유럽 방산의 구조적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제 개인적 명예는 이미 상처를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직접 가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브뤼셀을 떠나올 때 흩날리던 눈발과 달리 서울은 선명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효율적인 입국 절차가 인상적이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지만 한국 측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제 방문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흥미로웠어요.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시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절차가 인상적이었어요. 브리핑룸에서 한국의 방산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과 군, 연구기관의 삼각 협력 체계가 눈길을 끌었어요. 연구소 관계자는 스크린을 통해 한국 방산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 자주국방 정책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70년 넘게 휴전 상태로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방산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생산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창원에 있는 하나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생산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공장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생산 라인은 199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다고 해요.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히 가동되어 기술력과 인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시체제처럼 운영합니다. 공장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방산 생산 능력을 상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방산업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평화에 익숙해진 유럽은 방산을 단순한 비즈니스로 접근했지만 한국은 생존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저녁에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비공식 만찬이 있었어요. 현대로템, 한화, 풍산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둘 다 대통령의 발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제시한 가격이 절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K2 전차의 가격이 레오파르트 2A9에 비해 훨씬 경쟁력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가 대당 약 3천만 유로인데 비해 K2는 1,700만 유로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우리는 기술 이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공동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모델은 단순히 무기를 빨리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나라의 방산 체계처럼 말이죠. 다음 날은 한국 국방부와의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생각에 기대가 되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제 서울 방문을 알고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델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서울 방문 소식이 새어나간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질문들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한국과의 비밀 거래가 있었냐는 질문부터 독일 방산업체와의 갈등에 관한 것까지. 저는 짧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유럽 방산 협력은 나토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 옵션이라고요. 비서가 급히 달려왔어요. 나토 상임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들이 요청한 회의였어요. 의제는 나토 독단적 행보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두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저를 지지할 것이며 영국도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회의장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30개 회원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특히 전통적인 유럽 방산 체계를 무시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가세했어요. 그는 좀 더 외교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유럽의 방위 자율성을 위해서는 유럽 내 방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 대표는 한국 무기 시스템의 나토 표준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차분히 메모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긴장했지만 외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일 목숨을 잃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도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오랜 외교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정면 돌파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 행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안보와 나토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저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방산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는지, 왜 그들이 유럽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부족해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공급했지만 우리 유럽은 약속한 물량의 30%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유럽 방산 협력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 명예보다 나토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그다드 작전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고, 당시 보고서가 일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저는 그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 과거가 나토의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저는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나 저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그는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국 방산 시스템을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대표들이 연이어 발언했어요.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로서 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표는 실제 운용 경험을 토대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언했어요.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를 지지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나토 표준에 부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결국 독일 대표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유럽 방산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나토 표준 적합성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환영했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폴란드 대표가 다가왔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상하고 이미 전문가 그룹을 준비해 두었다고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때로는 직접적인 승리보다 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기술 검토팀은 한국 무기 시스템이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제성 분석팀도 한국 방산 모델의 비용 효율성을 인정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독일 방산업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초기의 완강한 저항과 달리 이제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특히 생산 시스템의 효율화와 관련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폴란드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는 최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 집권 여당이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초 비싸다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레오파르트 전차와의 가격 비교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후 여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격 비교 자료는 제가 서울 방문 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었거든요. K2 전차 가격이 레오파르트 2A8로에 비해 훨씬 경쟁력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바그다드 작전 당시 제 상관이었던 한스 브라운 전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제임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왔네. 그의 말은 간결했어요.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보고서, 누락에 대한 지시가 모두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었어요. 그는 유럽의 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가 추진하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토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특별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유럽 방산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생산 속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는 유럽의 방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토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특별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유럽 방산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생산 속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는 유럽의 방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회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방산 협력의 다각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미국보다 한국을 우선적인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특히 납기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이 더 좋은 옵션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졌어요. 유럽은 이제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베를린의 위협, 바르샤바의 동맹, 서울에서의 깨달음,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유럽의 방향 전환에 관심을 표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미 입증된 협력 모델을 더 많은 유럽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유럽 안보에 더해지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한 철도 외교의 열기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철의 외교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